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일 최근에 올라갔던 영상 그 날짜를 보니까 지난달 5일이더라고요. 9월 5일. 그래서 벌써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꽤 많은 변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도 지냈고 저희가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제법 가을다운 그런 날씨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커지면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 재채기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염이 있어서 이맘때쯤이 되면 좀 괴로운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셨기를 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 저희 제갈건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동양의 고전을 공부함에 있어서 텍스트, 어떤 문헌은 어디까지나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전공자들이야 한문까지를 좀 필수로 해야 좋겠지만 요새는 한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학교 제가 강연이 있어서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 한문이 필수 과목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제가 그것까지 가르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좀 다른 언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 한문을 다른 언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쨌든 한문 역시도 우리말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무튼 우리가 다른 언어,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를 접할 때는 이제 괜찮은 번역가가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해드려서 고전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번역된 우리말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철학적 메시지를 추출해 내시는 것도 오늘날에는 그게 동양 고전을 읽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경사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한강이라는 작가님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같은 날 이제 좀 묻히긴 했어요. 근데 김주예라는 작가님께서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으시고 아무튼 겹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게 아마 이제 번역의 어떤 트랜슬레이션, 번역의 위대함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번역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오염 내지는 왜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잘된 번역은 정말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말도 하고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설국이라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그 시절이 이제 1960년대 그럴 때죠. 68년인가 그러죠.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이제 비교 자체가 이제 좀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맥락을 살펴보면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속상한 부분도 많이 있죠. 일단 누군가한테 우리가 상을 주려 그러면 그 누군가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런 성과를 냈다 하는 거를 알지를 못하면 상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동양은 특히 우리나라와 한민족은 서구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히 서양에 비해서 뭐가 빠지거나 열등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다만 두각을 드러낼 그런 기회조차 만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근데 이제 한중일, 적어도 동아시아 3국 중에서는 우리 특히 K문화가 선봉이 돼서 서서히 어떤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서구에서 동양으로 끌어오고 있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K문화가 세계의 문화를 견인해 나가는 날도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저마다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예로부터 우리 동양의 문화가 상당히 어떤 좀 멋스러운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멋이랑 맛은 이게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양 문화에 유독 좀 깊고도 고유한 그런 특유의 이 맛깔스러움이 있고 또 있어 왔고 그 맛깔스럽다는 거는 이제 이게 아름답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아름답다 이코로 이게 나답다니까. 그렇죠? 맛이 진하다는 거는 그만큼 그것답다는 것이고 그것답기에 다시 아름답다는 거고
아무튼 우리 동양의 문화에는 정말 우리 동양만의, 동양다운 무언가가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 분명히 있어 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말이 샜는데,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렸던 그 천재소년 왕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분이 결코 뭐 많은 작품을 낸 건 아니거든요. 24세 요절했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사실 낼 수가 없었죠. 근데 대개 우리가 왕필의 그 노자주를 보고, 노자 도덕경에 대한 왕필의 해석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정말 그 갓 스물도 안 된 청년도 아닌 소년이죠. 소년, 20살도 안 된 그런 소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석을 개진해낼 수가 있었는가? 저도 이걸 뭐 이렇게 몇몇 출판사에서 낸 역본도 몇 권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원문도 보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 왕필의 천재성이라는 것은 그건 뭐 수재나 영재라는 말로는 다 대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천재죠, 천재. 한강, 박주예 이 두 분 작가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왕필까지 왔는데, 어쨌든 동양 철학이라는 거는 거의 모든 문헌에 있어서 그 문헌 체계라는 게 시스테믹한 게 이 경전 주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래도 오리지널에 원자료에 가까운 것들을 이제 일러서 경이라고 그러죠. 대개 그런 거를.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뭐 사서 삼경이나 사서 오경이나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쓰질 않습니다. 뭐 늘 육경 내지는 오경이라 그러든가, 아니면 뭐 전부 묶어서, 특히 유학의 경전들을 전부 묶어서 뭐 11경이니 13경이니 하는 표현들이 사실은 더 익숙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뭐 시서, 예악, 역, 춘추, 이제 육경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텍스트들이 전부 이 경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고, 우리 입장에서야 뭐 사서가 좀 더 익숙하게 들릴 수는 있죠. 저 직전 왕조의 이제 조선의 과거 과목도 이제 사서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사서라는 것도 그래요. 거기서 이 논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제 대학, 중용, 맹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게 이제 송대에 와서야, 특히 그 주자라고 하는 그 정말 대단한 그런 에디터께서 직전 왕조인 그 당나라가 노자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이제 너무 도가 중심으로만 흘러갔단 말이에요. 당나라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현장이라고, 우리가 뭐 이 서유기, 그죠? 그 뭐 삼장법사랑 이 뭐 저팔계도 나오고 사오정도 나오고 손오공이랑, 아무튼 그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는 이제 이 현장이라는 분이 그 인도로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뭐 대당 서역기니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불교라는 게 중국에서 이제 대중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 불교의 어마어마한 경전들을 전부 한역할 수 있게 이제 당태종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황제가 제대로 밀어줬고, 불교가 막 성행을 하고 물론 이제 불교라는 게 중국에 처음 좀 제대로 소개됐던 거는 이제 현장 이전에도 뭐 저기 구마라집이나 이제 위진 저기 시대에 뭐 다 있긴 했죠. 근데 아무튼 당나라 때만큼 불교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이 중원 땅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어떻게 보면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암흑기였다고 봐야죠. 당대는. 그래서 이제 남북조 때부터 이제 슬슬 한대 유학에 대한 어떤 그 아주 그 한나라는 굉장히 유학 중심으로 국학을 이제 뭐 이제 유학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고 나갔던 그런 왕조이기 때문에 한나라 때 이제 너무 유학 중심으로 흘러갔던 그거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유학 대신 이제 뭐 현학이 성행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 어떤 시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북조 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러 사상들이 그나마 이 밸런스를 맞춰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당나라 들어서는 이제 완전히 좀 깨졌다고 봐야죠. 이제 유학은 점점 설 자리가 좀 없어지고, 뭐 황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모든 이제 뭐 학자니 뭐 정치가들이니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제 도가랑 불교에만 심취를 하려 그러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주자 이전에 이미 당대에 그 왜 당송 8대가 중에 보면 한유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유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한유는 굉장히 어떤 민족주의자란 말이죠. 그 저기 한족들 입장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 한족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요, 순, 우탕, 문무, 주공 이 어떤 정통 계보를 가지고 이어져 내려오는 그 유학에 우리의 정통성은 있는 것인데, 전부 나라가 그냥 불교랑 도가에만 미쳐가지고 이러다가는 민족의 미래가 없다. 해서 유학으로 돌아가자. 유학 부흥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도라고 하는 한유가
원도라고 하는 이 아주 장쾌한 논문을 한 편 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원도라는 게 어떤 원래의 도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한족에게 있어서 원래의 도는 그건 어디까지나 유학이다. 그걸 주창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런 한유의 이런 호소라는 게 잘 먹혀 들어가질 않죠. 이미 유학은 당시에 너무나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 시작해버렸으니까. 뭐 불교나 도가는 그렇잖아요. 막 허무, 그죠? 무위, 무상, 무아, 막 모든 것이 허무로다. 그냥 온통 이 무로, 그죠? 무로 그냥 다 세려 박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떤 인간 윤리를 논하고 도덕성을 논하고 하는 그런 유학은 그런 자체가 이제 당대 정치가들이나 민중들에게는 와 닿질 않는 거야, 피부로. 다들 그냥 뭐 형편껏 즐기다 가면 그만이다. 전부 요새 이제 뭐라 그러냐, 욜로족들처럼 다들 그냥 전체가 이 어떤 플렉스에만 미쳐 있으니까. 그러다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서니까 이제 뭐 북송오자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하자. 유학이라 그러면 민중들이 이미 이제 학을 떼버렸으니까. 어떻게 이름을 살짝쿵 좀 바꿔서 우리가 이제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유학을 재정비해서 이걸로 성리학으로 유학을 다시 좀 부흥시켜보자 했던 게 어떤 일종의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남송대 그게 이제 주자에 이르러서야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자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나오기까지는 환경적으로 운도 좀 많이 따라주기는 하죠. 막 그 당시에 이제 여진족이 막 밀고 내려와서 이제 북경이고 뭐고 그냥 화북이 다 떨어지고 한족들이 전부 남쪽으로 떠밀려 내려온 그 거의 직후에 그 주자라는 인물은 남송이 건립되는 바로 그 시점에 남송과 함께 태어난 인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라 전부 망하고 나서 그 과도기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주자가. 뭐 맨날 뭐 그 도가랑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뭐 허무다, 무상이다, 뭐 무아다, 무위다, 그죠? 도가의 핵심 화두가 무위잖아요. 불교는 뭐 그죠? 제법 무아, 제행 무상, 아무튼 모든 게 허무로다, 뭐 그런 식으로 떠들었지만서도 막상 전쟁통에 그것도 그냥 그 이민족들한테 정말 무자비하게 된통당하고 그 북방에 있던 자기들 터전을 다 뺏기고 남쪽으로 쫓겨나고 나니까 그런 일을 이제 실제로 겪게 되니까 한족들도 이게 현실이란 거는 이 도가나 불교로만 될 게 아니로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정신 승리만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자라는 인물이 공직자들 특히 너들부터 똑바로 윤리의식을 갖고 도덕적인 감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하면서 막 다시 이제 유학으로 돌아가자. 이제 막 부흥을 외치니까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씨알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오 컨퓨시아니즘, 이 신유학의 열풍이 막 불어닥치려는 그 찰나에 주자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도가에는 그렇잖아요. 도가에는 노자 도덕경이 있고 아까 그 당나라 그 당고조 이연부터가 상당히 그 노자에 심취했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자가 본명이 이시라 그래요. 이 자두나무 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노자 본명이 이시라 그래요. 이게 오얏나무 할 때 이자잖아요. 그죠? 이 이자 성 쓰시는 분들 우리 채널 저희 제갈관 채널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자두나무를 오얏나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자의 성이 이시다는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고조 이연이 당나라가 전부 이 이시들 나라란 말이에요. 당나라가. 그러니까 이 당고조가 이 어떤 우리는 노자의 후손이다. 우리 당나라에는 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면서, 그러다 이제 당 현종대에 들어서는 현종이 이제 장자까지를, 그죠? 노자 도덕경에 이어서 도가의 맥을 이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장자니까 실제로 장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멋들어진 이 노자의 주석서고 번역서고 해설서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종이 장자까지를 도덕경과 나란히 어떤 이 경의 지위로 격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붙는 장자의 새 이름이 뭐냐면 남화경이라는, 남화경, 남화진경이라고도 하죠. 남화진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주자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한족들이 그잖아요. 유학이 뭐였는지조차 지금 거의 당나라를 거치면서 유학이 뭐였지 이것조차 잊어버리다시피 한 이 판국에 여기다 다시 뭐 시경이니 서경이니 하는 저 옛날 그 육경을 가지고 유학을 부흥시키기라는 이건 너무나
무리다. 물론 그때도 이제 논어라고 하는 막강한 그 육아의 어떤 베스트 스테디셀러가 있기는 했지만 불교의 그 막 관념론들이 이미 그냥 다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싹까지 틔운 그런 시점에 지극히 너무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이 논어만 가지고 유학을 소생시킨다 하는 거는 주자가 제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지만 이건 주자도 자신이 없거든, 자기가. 그래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소생시키려고 하면 어떤 충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슴에 제세동기라 그래요? 이 충격을 주는 거, 그런 게 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논어만 갖고는 안 된다 그거죠. 논어는 링게로 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는 그냥 그런 느낌이지, 주자가 이제 논어에도 강력한 어떤 러닝메이트가 있어야 된다. 도가에서는 장자라는 이 위대한 주석이 도덕경을 탄탄하게 받쳐주듯이 논어에도 그런 주석이 필요하다 해서 끌어들이는 게 사실 그게 맹자란 말이야. 그게 사실 주자 이전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맹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다는 거를 대개는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도. 근데 이 남화경 장자 이거는 중국이 들어봤어도 당나라 때까지 거치면서 맹자는 몰랐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도 잘. 근데 주자가 논어만 갖고는 역부족이다 해서 맹자를 끌어들이고, 맹자라는 책은 논어에 담긴 거의 모든 철학적 개념들을, 무슨 어떤 인의 예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런 이 육아의 핵심 개념들을 상당히 정밀하게 짜여진 그런 논리적인 어떤 체계를 갖고 풀어낸단 말이에요, 맹자는. 그러니까 그런 맹자가 세상에 나옴으로 해서 논어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대화집, 담화록에서 말도 못하게 탄탄한 하나의 성경으로 중국인들한테, 그 한족들한테 성경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에도 보면 그 사도 바오로라는 분의 그 방대한 어떤 서간들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되살아나는 거랑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런 어떤 사복음사가 따로 계셨지만은 사복음서를 떼고 보면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은 사실상 그 예수의 철학, 예수 당신 본인의 철학이라기보다는 바오로의 철학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바오로틱하단 말이에요. 그 서간이라는 게 다 바오로가 주고받은 편지들이잖아요. 그렇게 주자가 같은 맥락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주자가 논어의 맹자라는 상당한 어떤 날개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육경 중에서 이제 그 얘기라는 책에서 대학하고 중용이라는 아주 그 짤막한 한 편밖에 안 되는 그 짤막한, 사람들이 긴 거 안 볼라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쇼폼을 선호하기 시작하니까, 얘기라는 책에서 이제 대학 중용 이 두 개만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지금 유학이 뭔지도 전부 까먹은 이 시점에 육경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육경이냐, 일단 이것만 죽어라 봐라, 보고 다시 감을 잡으라 그거예요. 유학의 감부터 회복을 하자, 우선 필부터 바꿔보자, 흥부터 일으키자 그거죠. 해서 세트로 내놓는 게, 그게 일명 우리가 사서라고 흔히 얘기하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사서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자 자신은 무슨 작업에 이제 천착을 해요. 자기는 이제 사서 집주라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사서 장구 집주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에 전부 일일이 이제 그 주석을 달고, 과거에 정식 시험 과목으로 이제 사서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이 경전 주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아무튼 주자라는 분이 사서뿐 아니라 그 주역본이라 그래서 역경까지도 완전히 육아적으로 재해석하고, 역경은 사실 육아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역경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위진 현학자들도 전부 그 역경을 이제 삼현학이라 그러잖아요. 노자, 장자, 역경을, 주역을. 그래서 사실 육아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 서적은 아닌데, 그 역경까지도 완전히 육아적으로 재해석을 하죠, 주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주를 번역을 했던 일, 평생에 걸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철학사적으로는 주자라는 인물의 가장 큰 업적이자 또 그 주자의 위대함이고, 경전에 대한 해석을 주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주를 다시 해석하는 거를 소라 그런단 말이에요. 동양의 문헌체계는, 특히 동양 고전은 거의가 이 경전주소라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오늘날 그 현대식으로 논문을 쓰더라도 각주를 달잖아요. 드물지만 각주에 또 각주를 넣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문의 원문이 경전이면 각주가 이제 주고, 각주에 또 각주를 단 게
이제 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장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장자라는 경전이 있으면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이 경하고 전에도 위계가 있을 수 있지만 공자 때는 경전에서 경하고 전을 또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춘추라는 어떤 경이 있으면 좌시전, 공량전, 곡양전 이런 식으로 춘추에도 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자의 춘추 삼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춘추 좌시전 뭐 주소, 춘추 공량전 주소 이런 식으로 다시 후대에 전에다가 또 이 소를 해석을 달고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후대로 들어올수록 이 경전의 지위라는 게 그냥 하나로 통합이 되어가고 대개 그래 우리 경전 하잖아요. 그래 대개는 아까 이제 경전 주소 중에서 이 주소 장자라는 책도 보면 장자라는 경전이 있으면 장자가 대표적인 경전이잖아요. 장자라는 어떤 이 책에서 남화경이라는 경으로 이렇게 승격된 그런 문헌이니까 그 장자라는 경전에 대해서 주를 달고 그리고 그 목적이 곽상의 장자주가 장자주 중에서는 좀 유명하죠. 그리고 장자주에 대해서 또 소를 달고 소 중에서는 이제 뭐 저기 성현영이라는 인물의 그 장자소가 유명하고 이제 가끔 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TV에도 나오시고 그러는 그 왜 최진석 선생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서강대에서 그 철학 가르치셨던 그 도가 철학 쪽 도가 계열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박사 논문이 성현영의 장자소 연구거든요. 예, 장자소 연구. 그러니까 최진석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당신 그 박사 논문에서 경전 주소 중에서도 이 소를 다시 해석하신 거죠. 다시 연구를 하신 거죠. 아마 이 경전 주소를 계속해서 재해석하고 재발견하고 그런 일이 그게 오늘날의 이 현대식 논문들의 역할이라면 역할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동양 철학 이쪽 계열에서는 이제 얼핏 보면 이제 남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닥 유의미하지 않은 작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현대 논문의 의의를 굳이 찾아내라고 한다면 이러한 끊임없는 재해석의 반복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왕필처럼 기발한 해석이 피어나오기도 하고 앞으로도 뭐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고 그 뭐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나 이런 분들처럼 완전히 자기식으로 뭔가를 정말 발견이 아니라 발명해내는 그런 천재들은 사실상 인류 역사상에 뭐 몇 분 안 되잖아요. 손에 꼽힐 정도밖에 되질 않고 우리 같은 일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벅차긴 하죠. 오늘 그 저희 채널의 방향성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 한강 작가의 그 번역 얘기를 하다가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아무튼 그 번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번역이라는 게 한강 작가의 글이 몹시 탁월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지껏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뭐 국문학자들, 뭐 한학자들, 또 작가들, 국문 작가들 중에서 그만큼 또 탁월한 글을 쓰신 분들이 아주 또 없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한강 작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노벨상을 가져오기까지 정말 많은 기여를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번역이었다. 그렇게 뭐 저도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 유튜브 이 채널하고도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일단 체계적으로 유튜브라는 체계랑 뭐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비슷하다 그거죠. 어떤 주 구독자, 시청자층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형성이 된다 하면은 뭐 끽해봤자 우리 국민이 진짜 우리 국민이 전부 다 본다 그래도 결국 뭐 5천만이 좀 넘을 뿐인데 어떤 채널이 있어서 각국 언어로 막 자막도 그냥 맛깔나게 잘 달아주고 그래서 외국 시청자, 구독자들도 자꾸만 유입이 되고 하다 보면 그 캐파의 그 외연이라는 거는 80억 세계 인구로까지 넓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너무나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는 그 제가 지방에 그 저기 경남 사천이라는데 한 고등학교로 강연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 터미널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한강의 그 수상 소식 그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말 뭐 속으로 진짜 환호성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리게 됐냐면 뭐 어떤 직장 생활 또 학교 생활 또 개인 여가나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쁘신 중에 또 저희 제갈건 채널을 보시기 위해서 한문을 따로 배우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요구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번역을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의 고전들을 오늘날의 상황에도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잘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아까 고전에 그 주석을 달고 고전을 재해석하고 그런 일도 어떻게 보면 그게 번역하고도 동일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왕필 얘기하다가 이래 왔구나. 왕필이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 노자를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던 그런 인물이니까, 이 번역이라는 게 꼭 다른 언어를 우리말로 바꾼다거나 꼭 어떤 언어와 언어 사이에만 성립되는 개념은 아닐 수 있다 그거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꿔내는 일,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으로 또 바꿔서 표현해보는 일, 그런 것도 다 번역의 일환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고전을, 동양 고전을 제 나름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또 번역하고 해서 저희 제갈건 채널의 여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일이 앞으로 저희 채널의 방향성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별 제가 관심도 없고 사실 흥미가 일지도 않고, 그런 뭐 삼국지나 오늘날의 뭐 세태나 이런 거를 굳이 제가 이 철학을 동원해서까지 약간 억지스럽게 해석해내거나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작업보다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저도 신명이 날 수 있고, 제가 신명이 나질 않는데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신명이 나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요즘 유행을 따라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뭐 철학이나 사회복지나 붓글씨나 뭐 또 중독학이라든지, 아무튼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다 뭐든 학문 계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또 하면서 살아오게 됐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동원해서 제가 세태에 좀 영합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사실 제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성을 해보면 내가 배운 걸로, 특히 학문을 통해서 세속에 아첨하거나 세태에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 우리가 보통 곡하가세 한다 그러잖아요. 곡하가세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곡하가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곡하가세 하려는 마음이 제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또 무리수를 던졌던 적도 왕왕 있었는데, 쉬는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장자를 주제로, 제가 장자를 첫 타자로 뽑는 거는 제 삶에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철학이 다름 아닌 장자이기 때문이고요. 그나마 제가 가장 좀 깊게 몰두해 온 고전도 그게 장자고, 그렇기 때문에 쭉 장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갈 생각인데, 좀 특이한 거는 장자라는 책은 이제 4편, 외편, 자편 이렇게 총 33편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된 책인데, 제가 자편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4편, 이제 뭐 장자 본인의 철학이 담긴 좀 오리지널에 가까운 거는 4편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자편부터 한번 좀 읽어나가 보려는 거는 이 해석부터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보통 외편하고 자편은 장자 후대의 도가들이 장자를 해석한 걸 뒤에 갖다 붙여놓은 걸로.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은 이게 뭐 한 1년, 2년 만에 요새 한 작가가 책 한 권 내듯이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굉장히 그 책 안에도 이 시대적인 층층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이 완성이 된 책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자편부터 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 나갈 생각이고, 저는 문명하고 문화 이 두 개념에는 꽤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식과 기술의 발달사가 문명이라면 지혜와 깨달음의 발전사는 문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문명은 그 유행이 짧으면서도 또 잘 변화하기 쉽지만, 문화는 그 흐름이 비교적 유구하면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보고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대를 좀 잘못 타고난 사람 같다고, 하다못해 한 200년 정도만 앞서서 저기 뭐 조선 후기에만 구한 말에만 태어났어도 지금보단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제가 앞으로 장자 철학을 강의하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본성이 타고난 성질 자체가, 이 본성이라는 것도 장자 철학의 굉장히 어떤 핵심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본성이라는 거. 타고난 성질, 본래 성질, 본성. 그래서 제 타고난 성질 자체가 요즘 세태를 쫓아가기에 좀 버겁고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건 뭐 제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걸 뭐 제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세태의 눈치를 좀 덜 보고 설령 구독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뭐 좀 지루해 하시거나 많은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이제 또 몇몇 분들께서는 떠나가셔야 할 수밖에 없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제 본성대로 또 제 맛대로 또 제 멋대로 저다운, 그래서 뭐 저다운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답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답다는 거니까 아름다운 제 나름의 해석, 번역이 가미된 그런 장자 강의를 여러분들께 좀 차근차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읽는 장자 하려다가 거꾸로 읽는 이 들어간 또 그 다른 기존의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좀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속담에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 때가 가장 그래도 편안하다고, 저도 이제 이 고전 텍스트를 기반으로 철학을 할 때가 가장 편안하고, 동양 철학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텍스트를 갖고 좀 진중하게 그 핵심 사유들을 관통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좀 가장 그래도 멋이 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는 도대체 왜 교수님들께서 꼭 수업을 저렇게 텍스트에 의존을 해서 끌고 가셔야만 될까? 심지어 굉장히 대가라는 분들도 전부가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나중에 누굴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봐야지. 나는 정말 창의적인 방식으로 한번 철학을 해봐야지. 그런 다짐을 하고는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제가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왕필급 천재도 아닌데, 전 그냥 뭐 정말 갖은 힘을 짜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때로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도 굉장히 버겁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만도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아무튼 정말 뭐 살아 숨쉬는 것만도 사실은 그게 내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만큼 살아 숨쉬며 이제까지 살아봤다는 것만도 하늘에 감사하고 만족스럽다 싶은 생각이 이제 좀 부쩍 많이 드는 요즘인데, 아무튼 지난 한 달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하고 또 반가울 따름입니다. 모쪼록 큰 일교차에 여러분들께서도 몸도 마음도 건강 잘 챙기시길 빌고요.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이 장자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